안녕하세요. 요즘 뉴스에서 평화위원회라는 단어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직접 주재한다는 그 새로운 국제기구고요. 맞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가자 지구의 평화를 위한 거니까 참 좋은 취지 같은데 말이죠. 그쵸.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상 유엔을 대체하려는 시도다. 이런 비판도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일이 바로 그 지점의 안개를 걷어내는 겁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국내외 언론 기사는 물론이고요. 네네. 아주 상세한 위키피디아 자료, 그리고 정말 날카로운 경제 분석 보고서까지 이 자료들 속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 기구의 진짜 모습이 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완성해보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특히 그 헌장 내용이나 참여를 거부한 국가들의 반응을 보면요. 그 숨은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그냥 뉴스를 요약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이 기구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하필 지금 등장했으며 이게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가지는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화위원회, 영어로는 보드 오브 피스. 이름은 참 거창한데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이게? 언뜻 들으면 무슨 유엔 산하기구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점이 첫 번째 함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공식적인 명분은 가자 지구의 전쟁 종식과 재건 관리가 맞아요. 네, 명분은 그렇죠. 하지만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유엔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국가 간 조약에 기반한 공식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공식 기구가 아니라고요? 네, 이건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설립한 일종의 사적 기구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아니,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데 사적 기구라니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키피디아 자료에 명시된 헌장 내용을 보시면 아마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정말 놀라운 조항들이 많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의장인 트럼프는 종신직입니다. 잠깐만요. 종신직이라고요? 무슨 왕조도 아니고요? 임기가 없다는 건가요? 네, 임기가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의장은 다른 이사회의 어떤 협의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모든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요? 네, 심지어 모든 회원국의 임명과 해임 권한까지 의장 혼자 다 가집니다. 와. 아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도 그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네요. 거의 절대 권력인데요. 어떤 견제장치도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 공개된 헌장 초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가디언지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기보다는 트럼프 개인이 좌지우지하는 글로벌 버전의 마라라고 사교 클럽이다. 아, 말하라고 사격클럽. 정말 와닿는 비유네요. 그렇죠. 이 표현이 이 기구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사격클럽이라. 그렇다면 가입 조건도 아주 까다롭겠어요. 물론입니다. 아주 노골적인 페이 투 플레이 방식이에요. 이 말 그대로 돈을 내야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구적인 상임이사국 지위, 그러니까 그 클럽의 VVIP가 되려면요. 네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천억 원을 내야 합니다. 1조 5천억 원요. 와, 국가의 외교적 지위를 그냥 돈으로 사는 거네요, 말 그대로. 그렇죠. 이건 정말 노골적이라는 발맞기는 나오네요. 근데 이걸 내고 참여하겠다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 돈을 내지 않으면 임기는 그냥 3년짜리 일반 회원이 되는 거고요. 이게 단순한 구상이 아닌 게 현재까지 아르헨티나, 헝가리, UAE, 베트남 등 수루 6개 나라가 이미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26개 나라나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새로운 판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이런 새로운 판을 짜는 걸까요? 보내주신 모든 자료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죠? 바로 기존 국제 질서, 특히 유엔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불신,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그 헌장 초안의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네. 너무나 자주 실패해온 기존의 접근 방식과 제도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 이 문구요. 이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론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어떤 지론이죠? 가치나 이념을 공유하는 그런 낡은 동맹이 아니라 철저하게 국익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래적 외교의 무대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이나 다름없죠. 그 거래적이라는 성격이 각국의 반응에서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더군요.
프랑스 사례가 대표적이잖아요. 네네. 마크롱 대통령이 참여를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잖아요. 이거 뭐 외교라기보다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수준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구가 앞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국, 독일, 스웨덴 같은 전통적인 유럽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불참 의사를 밝혔고요. 네. 반면에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나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처럼 기존 질서에 좀 불만이 많았던 리더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보였죠.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이에요. 아, 베트남 참여는 했는데 10억 달러는 안 냈죠. 네, 상임이사국은 아니고요. 일반 회원국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걸 두고 한 외신 분석 기사가 계산된 중견국의 외교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양쪽 어디에도 완전히 휩쓸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테이블에 처음부터 앉아서 발언권을 확보하겠다. 이런 아주 영리한 수라는 겁니다. 아, 단순히 돈을 내고 자리를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판에 선수로 직접 뛰어들어서 규칙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겠다. 정말 똑똑한데요. 그렇죠. 경제적 외교적 수라는 말이 딱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 위원회의 진짜 힘은 어떤 외교적 명분이 아니라 바로 그 경제적인 규칙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경제 분석 도구서를 보니까 그 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서하고 여러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직접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 위원회가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 질서의 거대한 기둥이 한 3가지 보이더라고요. 드디어 핵심으로 들어가는군요.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부터 잘 들어보셔야겠습니다. 그 3가지 기둥이 뭔가요? 첫째는 안보의 구독경제화입니다. 안보의 구독경제화요? 안보를 구독한다고요? 넷플릭스처럼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과거처럼 혈맹 관계다, 가치 동맹이다 이런 걸로 서로를 지켜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이제는 돈을 내면 지켜주고 안 내면 각자 도생하는 모델로 바뀌는 거죠. 와,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요. 실제로 미 국무부가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을 GDP의 3%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GDP의 3%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우리나라 예산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각국은 국방비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어야 하고요. 그 돈은 결국 고스란히 로키드 마틴 같은 미국의 방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아, 결국 돈의 흐름을 그렇게 설계한 거군요. 최근에 방산 기업 주가가 왜 그렇게 좋은지 이제야 좀 설명이 되네요. 네, 이게 첫 번째 기둥이고요. 자, 그럼 방위비로 돈을 벌고 이번엔 또 다른 축이 있다는 거군요. 두 번째 기둥은 뭔가요? 더러운 에너지의 귀환입니다. 더러운 에너지의 귀환이라니. 표현이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ESG다, 탄소 중립이다. 이걸 외치는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움직임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 위원회의 주요 멤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은 셰일오일, 사우디는 원유, 러시아는 천연가스. 아, 듣고 보니 다 세계적인 산유국들이네요. 맞습니다. 이 클럽의 회원들에게는 ESG나 기후변화 이런 것보다 에너지 안보와 자원 통제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인 겁니다. 근거가 있나요? 제가 직접 텍사스 퍼미안 분지의 원유 시추 현장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봤는데요.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시추기 가동수가 급증했어요. 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군요. 네, 에너지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 클럽 회원들끼리만 독점적으로 공유하는 전략 자산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렇군요. 안보와 에너지를 손에 쥐었으니 마지막 3번째 기둥이 이 새로운 질서를 완성하는 쇠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기둥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공급망의 성벽입니다. 공급망의 성벽이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 편 땅에서 우리 회원국 영토에서 만들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기술 블록화입니다. 와,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발언이 있었죠. 어떤 발언이죠? 바로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인데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비공개 석상에서 참석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으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와, 잠깐만요.
100% 관세를 대거나 미국에서 만들거나 이건 뭐 거의 영화에나 나올 법한 대사네요. 그렇죠.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곤골이 서늘해지는 말입니다. TSMC나 삼성전자가 왜 그 수십조 원을 들여가면서 미국에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 이 한마디로 그냥 다 설명이 되네요.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이 세 가지 기둥, 즉 안보, 에너지, 공급망을 통해서 새로운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이 평화위원회의 진짜 그림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정말 한국에게는 엄청난 위기처럼 들립니다. 안으로는 방위비 증액 요구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공급망 압박을 받고 사방이 다 도전과제네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보내주신 그 분석 보고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역발상의 기회가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역발상이요? 네, 트럼프의 그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점이요? 그렇게 강력해 보이는데 약점이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바로 제조 역량의 부족입니다. 아, 제조 역량. 미국은 반도체 설계 같은 소프트웨어는 세계 최고지만요. 그 반도체를 실어나를 배를 만들고 동맹을 지킬 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또 AI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인프라, 그러니까 원전이나 변압기 같은 걸 까는 하드웨어 역량은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아, 그 비어있는 공간,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라는 분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하드웨어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요인이라는 분석이죠.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가장 큰 위험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북한 문제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서 아주 날카롭게 제기한 우려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평화위원회를 지렛대로 삼아서 기존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틀을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무시하고 뭘 하려는 거죠? 북한과 직접 거래에 나설 가능성입니다. 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그렇게 되면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우리가 그토록 우려했던 이른바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가 정말 힘들게 유지해오던 대북 제재 시스템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고요. 정작 당사자인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지정학적 딜레마입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자 지구의 평화라는 명분으로 시작했지만 그 실체는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를 완전히 새로 짜려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네. 평화위원회는 단순히 이름뿐인 조직이 아니라 종신의장이라는 명확한 권력구조, 거래라는 철학, 그리고 안보, 에너지, 공급망이라는 구체적인 경제적 수단까지 갖춘 실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본 세상은요. 기존의 국제법과 다자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좀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이 있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힘에 기반한 거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흥미롭게도요, 유엔 안보리 결의 28035는 처음에 이 평화위원회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그랬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최종 결과물은 그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낡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대안이 과연 원래 해결하려던 문제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을 마칩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행복한 경제학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이 중요한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